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 2007년 8월 31일 전라남도 보성의 해안마을은 늦여름에 따뜻한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바닷바람이 짭짤한 소금을 실어 나르며 회천면 우암항의 작은 부두는 한적한 풍경을 자아냈다. 이곳에서 19세 대학 신입생 커플 김모 씨와 추모 씨가 설렘을 안고 부두를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보성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젊은 연인은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는 마음에 낚싯배를 빌려 낚시터를 구경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부두에서 만난 69세의 어부 오종근에게 다가갔다. 오종근은 키가 작고 깡마른 체구의 노인이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고 그의 손은 밧줄과 그물을 다루느라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어부였다. 학교 대신 바다를 벗삼아 살아온 그는 배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삶의 전부였다. 그의 1톤급 소형 어선은 낡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김 씨와 추 씨는 오종근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낚시터 구경하고 싶으시면 타세요. 바다 한 바퀴 돌려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젊은 커플은 그저 여행의 설렘에 젖어 그의 말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 2시경 오종근의 배는 우암항을 떠나 등량만으로 향했다. 배는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김 씨와 추 씨는 갑판 위에 서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김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바다와 배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배를 흔들었고 멀리 보이는 섬들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추 씨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오종근이 조타실에서 배를 몰며 가끔씩 그들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오종근은 엔진을 잠시 멈췄다. 여기가 낚시터 근처예요. 좀 둘러보시겠어?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김 씨와 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판 위를 걸어 다녔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3시경 추 씨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화는 몇 초 만에 끊겼고 그 뒤로 두 사람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119 신고센터는 전화가 등량만 한가운데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같은 날 저녁 김 씨와 추 씨의 친구들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그들은 이미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어야 했다. 친구들은 그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보성경찰서는 즉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등량만 일대는 헬리콥터와 해경보트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바다는 그들을 삼킨 듯 아무런 흔적도 내놓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했다. 며칠 뒤 등량만에서 떠다니던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김 씨였다. 그의 몸은 물에 잠겨 있었고 시신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는 타살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과 함께 그의 팔과 다리에는 밧줄에 묶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김 씨와 추 씨가 마지막으로 오종근의 배에 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오종근을 찾아가 그의 배를 조사하기로 했다. 오종근은 경찰이 부두로 찾아왔을 때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 젊은이들? 네, 태웠죠. 낚시터 구경시켜 달라고 해서 바다로 나갔다 왔소. 근데 왜 그러는 거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경찰은 그의 배를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김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타살 흔적은 이 사건이 단순히 사고로 끝날 수 없음을 암시했다. 추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경찰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계속했다. 수사관들은 오종근의 배를 다시 조사하며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눈을 피하거나 짧고 무뚝뚝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오종근은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였다. 그는 이 바다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바다는 그의 비밀을 감춰줄 완벽한 장소였다. 김 씨와 추 씨의 실종은 보성의 작은 마을에 충격을 안겼다. 마을 사람들은 오종근을 평범한 어부로만 알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늘 혼자 배를 몰며 바다로 나갔다. 그의 삶은 바다와 하나였고 마을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그 고독한 삶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오종근을 주요 용의자로 삼고 그의 과거와 행동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추 씨의 마지막 119 전화는 사건의 열쇠였다. 그녀가 왜 그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직감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다. 경찰은 오종근의 배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바다는 넓고 깊었으며 오종근은 그 바다의 주인처럼 행동했다. 그의 배는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통제 아래 있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의 왕국이었다. 김 씨와 추 씨의 실종 사건으로 보성의 작은 해안 마을이 술렁이던 2007년 9월 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등량만에서 2명의 20대 여성 안모 씨와 이모 씨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된 것이다. 9월 20일과 25일 불과 며칠 차이로 두 여성이 바다에서 떠오른 채로 발견되었다. 그들의 시신은 김 씨와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이 뚜렷했다. 안 씨의 시신에는 머리와 몸에 강한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이 씨의 시신에는 밧줄로 묶인 듯한 자국과 함께 다리와 팔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김 씨와 추 씨의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등량만은 더 이상 평화로운 바다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공포의 무대였다. 수사팀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안 씨와 이 씨는 각각 보성의 관광객으로 친구와 함께 여행을 즐기던 중이었다. 그들은 우아망에서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갔고 그 배는 다름 아닌 오종근의 1톤급 소형 어선이었다. 오종근은 또다시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경찰은 그의 배를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종근의 배가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수색을 준비했다. 9월 27일 경찰은 오종근의 배를 압수수색했다. 배 안은 낡고 어지럽게 널린 어망과 밧줄 그리고 오래된 어구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눈에 띈 것은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었다. 갑판 한쪽에서 발견된 여성용 머리끈 그리고 조타실 근처에 흩어진 긴 머리카락 몇 가닥.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 씨의 신용카드였다.
그것은 배 안의 작은 상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오종근을 긴급 체포했다. 69세의 노인,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가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니 수사관들은 믿기 어려운 현실에 당황했다. 오종근은 체포 당시에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여자들이 내 배에 탄 건 맞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태연한 태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배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를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오종근은 안 씨와 이 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씨와 추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 젊은이들? 바다에서 떨어졌는지 뭔지 모르지. 내가 어찌 아는 일이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오종근의 배에 탔던 한 부부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9월 초 오종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던 사람들로 당시 오종근의 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 문자는 또 다른 피해자 조모 씨로부터 온 것이었다. 배에 갇혔다. 도와달라. 짧지만 절박한 그 문자는 부부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었다. 조 씨는 안 씨와 이 씨와 같은 시기에 실종된 또 다른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문자는 오종근의 배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경찰은 조 씨의 실종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며 오종근의 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배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밧줄과 어구들 사이에서 발견된 작은 혈흔, 그리고 갑판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나온 조 씨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 이 모든 증거는 오종근을 점점 더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오종근의 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바다는 그의 범죄를 덮어주는 거대한 장막이었다. 오종근은 신문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범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안 씨와 이 씨를 살해한 과정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 여자들이 내 배에서 소란을 피웠어. 내가 손대니까 저항하더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배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명조끼가 달린 밧줄과 어구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팔을 내리쳤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들렸다. 내 배에서 나를 거역하다니 그건 용납할 수 없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에서 섬뜩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다. 그에게 배는 그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었다. 오종근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들이 먼저 잘못했어. 내가 뭐 어쩌겠어? 그의 말에는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태도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담담히 설명했다. 수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경찰은 김 씨와 추 씨의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했다. 김 씨의 디지털 카메라가 바다에서 회수되었고 그 안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복구된 사진 속에는 오종근의 배에 탑승한 김 씨와 추 씨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오종근의 뒷모습도 포착되었다.
그는 조타실에 서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김 씨와 추 씨의 살해 혐의를 오종근과 연결짓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오종근의 체포는 보성 마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어부로만 알았다. 그는 늘 혼자 바다로 나갔고 마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연쇄 살인범으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고독한 삶,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바다 위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이번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오종근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바다 위에서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실행에 옮긴 괴물이었다. 오종근의 배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욕망과 분노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의 왕국이었다. 그는 배 위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한 존재였다. 피해자들이 그의 통제에 저항하자 그는 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켰다. 내 배에서 나를 거스르면 안 되지. 그건 내 법이야. 그의 말은 그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경악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들이 먼저 나를 화나게 했소. 내가 어쩌겠소? 그의 말에는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다. 신문 과정에서 오종근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다에서 생활했다. 보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또래 아이들이 책과 연필을 들 때 밧줄과 그물을 손에 쥐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친구가 거의 없는 고독한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바다로 나가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삶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고 그에게 바다는 세상 전부였다. 결혼 후 한때 안정된 가정을 꾸렸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가족과의 유대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의 아내는 그의 무뚝뚝한 성격과 고립된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별거 상태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배 위에서 혼자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 고립된 삶은 오종근의 내면에 잠재된 어두운 충동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그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행동에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두려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마치 정당한 응징처럼 여겼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나이와 관련된 또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다. 69세의 노인인 그는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전두엽은 충동 억제와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다. 노화로 인해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그의 반사회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경찰은 오종근의 배를 현장 검증 장소로 삼았다. 10월 초 오종근은 수갑을 찬 채 자신의 배로 끌려갔다. 그는 배 위에서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관들이 그의 배에서 범행 과정을 재현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마치 연극을 하듯 자연스레 움직였다. 여기서 그들을 밀었소. 저항하니까 억울로 쳤지. 그는 피해자들이 서 있던 갑판의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태도에서 섬뜩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다시 방문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배 위에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다. 현장 검증 중 오종근은 갑자기 한 수사관의 질문에 짜증을 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자꾸 묻소?
내 배에서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이 침범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모습은 그의 심리 상태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배를 자신의 제국으로 여겼고 그곳에서 그의 의지에 거스르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가 범행 동기의 핵심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경찰은 김 씨와 추 씨의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추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119에 전화를 걸기 직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야. 배에서 무슨 일이 메시지는 중간에 끊겨 있었다. 이 메시지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 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복구된 사진들은 오종근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사진 속에는 오종근이 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사냥꾼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오종근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무대로 삼아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실현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한 대상으로 여겼고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그의 고립된 삶과 바다 위에서의 절대적인 통제욕이 이 비극을 낳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어둠이 숨어 있었을까? 경찰은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다. 그의 삶의 궤적 속에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을 터였다. 수사관들은 오종근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깊이 파헤쳤다. 그는 범행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체포 직전까지 그는 매일 아침 우아망에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고 마을 사람들과 담담히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들이 내 배에서 잘못 행동한 거지. 그는 신문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소한 일인 양 느껴졌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를 분석하며 그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고 자신의 욕망과 통제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오종근의 과거는 그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란 그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그의 세계는 배와 바다로 한정되었다. 결혼 후 한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가족과의 유대가 끊기면서 그는 점점 더 배 위에서 혼자 생활했다. 이 고립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반사회적 성향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그의 노화로 인한 전두엽 기능 저하가 이러한 성향을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두엽은 충동 억제와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그의 경우 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았다. 경찰은 오종근의 배를 그의 범죄의 무대로 보았다. 그는 배를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공간, 즉 제국으로 여겼다. 현장 검증에서 그는 배 위에서 여전히 주인 행세를 했다. 여기서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요. 그는 수사관들에게 짜증을 내며 자신의 통제권을 침범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배는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왜곡된 욕망과 분노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피해자들은 그의 배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통제 아래 놓였고 그의 의지에 저항하는 순간 제거되었다.
수사는 점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오종근을 상대로 4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 추 씨, 안 씨, 이 씨의 죽음은 모두 그의 배에서 비롯되었다. 조 씨의 경우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보낸 배에 갇혔다는 문자는 오종근의 범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2008년 초 오종근은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잘못했소라고 반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 디지털 카메라 사진, 배에서 발견된 물건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는 그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다. 2008년 6월 광주지방법원은 오종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4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후회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행은 극도로 반사회적이었다고 밝혔다. 오종근은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오종근은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수감 생활에서도 변함없이 고독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바다와 닮아 있었다. 고립되고 외롭고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삶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다. 오종근의 사형 선고는 보성마을에 작은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등량만의 푸른 바다는 여전히 그 비극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추 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겼다. 안 씨와 이 씨의 부모는 딸들이 왜 그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오종근의 배 위에서 끝났고 바다는 그들의 비명을 삼켜버렸다. 오종근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의 배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바다가, 그 통제의 공간이 살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의 삶은 고립으로 시작되어 고립으로 끝났다. 바다는 그의 비밀을 지켰지만 법은 그의 죄를 심판했다. 보성의 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했다. 등량만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고 있었다. 오종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상실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종근, 한국의 최고령 사형수로 알려진 인물이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0년 6월 20대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이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종근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